네. 여러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난해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물가 상황 속에서 나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양대 교수님,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자, 여러분들 요즘에 물가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물가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예,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지금 전기세 많이 올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이제 서민들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 좀 전망을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네. 퇴근을 하고 이거 뭐 밤 1시에도 틀면은 교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뉴스에. 그래서 네. 또 반갑구나 오늘 또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로 요즘에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같은 뭐 예를 들어서 KBS 뉴스라인에서도 정치 이슈도 다루고 뭐 사건 사고도 다루고 글로벌 이슈들도 막 다루는데 경제 이슈도 다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제가 워낙 현안이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나 다른 현안 다루기보다는 경제 현안을 많이 다루시니까 그래서 아마 방송에 더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다 착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국민들한테 어쨌든 좀 신뢰성이 좀 있다 보니까 타 방송이든 뭐 메이저 방송이든 전부 다 교수님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신뢰성 부분에서.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두 번째 책을 또 이번에 또 써야 돼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광석 교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막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친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광석 교수님하고 친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좋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엄청 많이 팔리신다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대단하시긴 하구나 요즘에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셔서 사실은 얘기를 해보려고 한 게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이 저자를 또 하셨잖아요. 그 IMF 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또 서브프라임 사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책에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상황을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실 수 있을지 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해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1년 조금 더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아마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22년 전망서를 가지고 나왔었죠.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니까 그때 22년 전망서를 낼 때 뭐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 현금을 보유하셔라. 22년에는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23년 전망서를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전체 그 큰 얼개를 말씀드리면 거시경제부터 그냥 부동산도 경매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한국경제부터 가가지고 물가, 금리, 부동산 시장에 이르는 데까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IMF에서 이번에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냈는데 지난 10월에 22년 10월에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그때만 해도 2.7%, 3.0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이번에 1월 들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2.9%로. 2.9%.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괜찮다라는 흐름이에요. 작년에 봤을 때보다는 나아졌다라는 거지. 2.9%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깔아앉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세계 경제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향 조정한 게 맞아요. 근데 1.4% 성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미국 경제가 점점 L자형으로 깔아앉는다. 근데 작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향 조정한 것은 극심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22년 이후에 전쟁이 발생했고 그렇죠. 역사적인 고물가가 발생했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한 거죠. 그렇죠. 고금리로 방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례적인 수준의 고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경제에 억압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여러분들도 금리의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기업들은 정말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건을 낙찰받을까 말까 그렇죠. 라는 것을 판단할 때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시죠. 그렇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것을 판단할 때 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서 소위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5%로 대출받아서 5%짜리 수익을 위해서 사업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리해야 될 사업이 많아요. 뛰어들면 안 될 사업들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사업 구조조정이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일단 세계 경기가 침체 경로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오래 가는 것 같죠.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제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뭐 저도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서 또 그렇게 말들을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나아져 보여서 다시 살아나는 거 해갖고 요즘 사람들이 네. 막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해야 이제 되겠죠. 많이들 이제 그렇게 반영하는 모습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제 저점은 통과했나 보다. 그러니까.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매물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살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바닥이라는 것이 바닥 찍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바닥이라는 게 마이너스에서 여전히 맴돌아요. 아파트 매매 가격의 증감률이 전주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마이너스 0.5%로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0.4% 혹은 마이너스 0.3%로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닥을 찍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려고 하시면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조심해야 된대요. 있다. 예, 그런 아니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네. 좀 조심하셔야 될 텐데 네. 제 생각에도 네. 이게 교수님께서 딱 그렇게 확고하게 좀 부동산 얘기해 주시면 이야기는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여쭤볼게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쟁도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가고 네. 그 원자재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인테리어라든지 네. 막 이런 게 너무 올라가지고 새를 놓던지 네네. 내가 입주를 하려고 해도 그렇죠. 인테리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은 이게 인테리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네.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전쟁 전하고 네. 전쟁 이후에 예. 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 금액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실감을 하거든요, 진짜.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예. 지금 어떤가? 우리나라만 아마도, 지금 예, 어려운 건가? 다 예, 좀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업 경매업에 네.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 체감하는 그 경제를 조금 더 그 건설 산업이나 부동산 산업 네. 관점에서 이제 체감하실 가능성이 네. 높은데 이것은 극히 어떻게 보면 전체 경제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전체 경제는 또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하고 중국도 0.8%포인트나 상향 조정하고 생각보다는 좀 낮다. 그러나 여전히 나쁜 거지만 생각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 경제는 하향 조정했어요. 23년 우리나라만?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가 이번에 1.7%로 오히려 낮춰잡았어요. 그렇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산업 소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이 매우 강한 폭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2% 빠졌거든요. 22년 한 해 동안.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뭐 16% 정도 빠졌고 서울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22%까지 빠졌는데 지역마다 다 다르죠. 네. 근데 이 정도 빠지는 과정에서 23년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보니까 건설 산업이 완전히 냉각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부동산 PF가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럼 자금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대출을 받아야 되죠. 대출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동산 PF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PF가 뭐냐면 이거 분양되면 분양된 걸 가지고 돈을 갚을 테니 돈 빌려주세요. 이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요즘에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PF 대출이 뭐 금융이 흔들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좀 잠깐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어떻게 좀 대출을 받는 거고 예. 어떤 식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예.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제 금융사들이 이런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사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라는 것이 향후 이게 분양이 되면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돈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하기 전에 우리 이 건설 사업 하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분양 받고 나면 갚을게요. 이게 이제 PF 방식. 완판되면. 예. 완판돼야 되죠. 그렇죠. 완판되면. 근데 지금 미분양 주택이 68,000호를 초과했습니다. 평년에 월별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대략 6만 호 수준을 유지하는데 68,000호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정말 말 그대로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체가 쌓이는 거예요. 연체가 PF 연체 금액이 쌓이고 있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금융사 중에는 주로 크게는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뭐 자산운용도 있고 몇 개 있지만 이게 주된 금융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증권사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정말 심각하게 올라갔습니다. 8%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연체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가 장기화되면 그게 부실이라고 부실이 되죠. 그 부실채권 못 받는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못 받는 금액이 발생하면 금융부실로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징후들인 거예요. 국내만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기회적인 요소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래도 저점보다는 낫다. 그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한국 경제의 경우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미분양 주택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PF 대출이 자금의 흐름을 좀 막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예. 건설사의 부도로 연결될 수도 있고 중소 건설사 대표님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나는 자금난이 없어. PF 대출 안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중소 건설사들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PF가 너무 망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 건설사들한테 대출을 안 해줘요. 금융사들이. 건설사도 힘들겠다. 건설사들도 힘들고 힘들죠.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게. 예, 더 힘들어지게. 더 힘들어지게.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힘들어지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이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가난해질까봐 더 어려워질까봐 사실은 저도 이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난해지는지를 좀 설명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물가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 고물가가 유지된다는 표현은 물가 상승률이 이미 22년 7월에 6.3%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떨어져서 최근 물가 기준으로 1월 물가 상승률이 5.2%로 그나마 하향 안정화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고물가인 거. 5.2%는 굉장한 고물가입니다.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해서 2%대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 이거는 고물가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400만 원 벌었다. 올해도 400만 원 벌었다. 나는 가난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이 명목소득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처분 소득을 명목 기준의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왜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대략 3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난해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물가 상황 속에서
나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략 78.5% 네. 요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자거든요. 최근 한 1년 넘게 네. 금리 인상폭이 대략 네. 2.5%포인트예요. 같은 대출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이자 상환액이 엄청나죠.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러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예.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이자 상환액은 많아지고 있고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23년 연내에도 그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말이죠.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가치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22년, 23년. 집값이 떨어지고. 예. 근데 집값은 나의 거의 전재산 아닙니까?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경우에는 네네. 그 집값은 나의 전재산이다. 내 집 안 갖고 있는데요. 전세 살고 있는데요. 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조정되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그리고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이게 지금 가난하시다라는 게 아니라 부자도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도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소득이 좀 느는데 예, 예. 물가도 같이 올라요. 예, 예. 물가가 같이 오르지만 소득이 같이 느니까 어떻게 괜찮으시죠, 그나마? 그쵸. 네, 괜찮죠. 예, 예, 예. 반대로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예. 그래도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괜찮죠. 견딜만하죠. 그쵸, 견딜만하겠죠. 견딜만하죠. 같이 떨어지니까. 예. 응. 같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같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같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같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 예.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네. 그나마 견딜만해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못 살죠. 그거 못 살죠. 못 살지.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경제가 한국은행의 전망치로 물가 상승률이 4.2% 상반기. 네. 그리고 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1.3%.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만난 그런 구간이 23년 상반기니까 이게 딱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있고 고물가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고금리에 힘들고 그렇다고 월급이 그만큼 늘지도 않는 월급도 안 늘고 예. 실직이도 안 되면 지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실직 안 됐어요. 직장 유지되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100명 중에 2명만 실직돼도 100명의 평균 소득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의 평균 명목 소득도 줄어요. 명목 소득도 줄고 실질 소득으로 바꾸면 더 줄어요. 전반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 모두가 가난해진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거든요. 네네. KBS 다큐로 예, 예. 제작이 됐어요. 제가 같이 기획에 참여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KBS 다큐 기획이 모두가 가난해진다예요. 그 썸네일이 주제가. 아, 봤다. 그 다큐가 저때 봤다. 방송된 다음 날 예, 예. 조회수가 예. 350만. 주말에 봤던 것 같아요. 네. 조회수가 맞아요. 350만. 봤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걸 네, 썼어요.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렇게 어떤 다큐보다 더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곧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관심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요즘에 네. 너무 좀 다 어려워진다라고만 네. 자꾸 하고 예.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느라고 이자를 네. 50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500만 원 내는데 지금 이게 변동금리가 되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예. 이자가 감당을 할 수 예. 없을 정도로 네. 일반 가정에서 500만 원 이자를 낸다는 건 이게 상상할 수가 네. 없는 얘기인데도 그 집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지 예. 팔아야 될지 힘드시죠. 막 엄청 이자 힘든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그렇죠. 부유자. 근데 부자도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니까 부자도 종전보다 가난해지고 있는 모습인 게 그러니까요. 자명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23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끝으로 제가 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경기 침체를 경제 위기랑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네. 그게 경제 위기예요. 예. 그리고 IMF 외환 위기 그것도 네. 경제 위기예요. 예.
근데 23년 경제는 네. 그렇게 역성장하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네.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아, 네네. 경기 침체라는 거죠. 네, L자형으로 좀 가라앉는 느낌. 네. 그런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럼 네. 향후에 물가는 어떻게 되고 네.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좀 하나하나 이야기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좀 경제를 처음으로 이제 좀 용어가 낯설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체계적으로 또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예.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